토트넘 호스퍼가 마침내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결별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을 하게 됐어요. 그 얘기인즉슨 결국에는 A매치 기간 안에 영구적인 감독, 정식 감독을 선임하지 못한 것인데, 이 정식 감독 선임 실패로 인해서 이제 발표가 늦어졌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더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예, 뭐 콘테 감독 경질과 동시에 뭐 그 임시 감독 체제로 갈 거였다면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여태까지 끌렸던 거, 원래는 거가 수요일 날 발표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 끌린 거는 정식 감독을 동시에 이제 부임을 시키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끌렸다가 이제 월요일부터는 그러면 이대로는 그냥 에버턴전 준비하자, 이렇게 간 게 가깝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가장 큰 변수가 이 바이에른 뮌헨이 나겔스만 감독을 해임하고 또 투엘 감독을 선임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 이 사건이 토트넘에 미친 영향, 그리고 나겔스만 감독의 토트넘 부임이 좀 쉽지 않아진 상황들에 대한 최신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수요일에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근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리고 투엘 감독이 공식 회견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과의 협의가 이뤄진 게 화요일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화요일이 원래는 토트넘이 투엘 감독과 만나기로 했던 날이다. 네. 이게 키커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투엘이 원래는 런던으로 가서 토트넘과 만날 예정이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연락을 하니까 그 미팅을 취소하고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뭐 지난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긴 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원래 투엘 감독을 실제로 선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그러지면서 플랜이 꼬였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내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콘테 감독 경질 발표가 점점 늦춰진 거고, 또 그 발표 사이에도 나겔스만 감독이 이제 매물로 나오니까 나겔스만 감독을 선임해보자 라는 뉴스들이 빵빵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에 콘테 해임 공식 발표를 하기 전까지 그래도 나겔스만을 선임할 수 있을지를 토트넘이 알아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일단 그 독일 쪽에 나온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맨로 기자가 적은 게 뭐냐면요, 나겔스만한테 보상금 조항이 있다라고. 근데 여기 그 맨로 기자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까지 보상금이 있다라고, 조항이 있다라고 적었는데요. 저건 잘못된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땐 맨로 기자가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보상금 조항이 있다라고 뜬 거죠. 예, 이 얘기가 굉장히 새로운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 사실 일반적으로는 지금 나겔스만 감독이 쫓겨나는 형국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질을 당하면 감독이 보상금을 받지 뭐 경질한 팀이 보상을 받는 경우가 없으나, 지금 이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나겔스만 감독을 내보내면서 2026년 여름까지 되어 있는 계약 기간까지 급여를 주기로 했어요. 다만 이제 새 팀에 부임하면 그 급여 지급을 중단하되, 이제 그 안에 또 당신이 새 팀을 구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금을 그 팀으로부터 받는 조항. 근데 이거를 합의했다는 것 자체는 경질로 안 하고 상호 합의의 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협의가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약이 있다라고 한 건데요. 실제 그 뭐 바이에른 내부 기자로 가장 유명한 기자 중에 한 명인, 사실 펄크보다는 이 사람이 더 유명하거든요. 펄크는 약간 좀 구라를 많이 치기 때문에 플레텐버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절대 경질이 아니다. 상호 합의 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이거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나겔스만이 바이언하고 척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많은 그 바이에른 내부 기자들이 나겔스만이 단지 경험이 부족해서 사임을 하게 된 것일 뿐이지, 향후 바이에른 감독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들을 했거든요. 심지어 그 캐리아우라고 또 다른 이제 그 바이에른 유명 그 내부 기자 같은 경우는 선수단하고도 마찰이 있었던 건 아니다. 단지 하모니를 이루지 못했을 뿐이다. 이건 그러니까 싸워서 경질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냥 결국은 경험 부족이다예요. 경험 부족이고 차기에 다시 바이에른 감독을 맡을 유력 후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로 그냥 좋게 하자고 이렇게 그 계약 사항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쪽 일방만 원한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겔스만 감독이 아니야, 나 그냥 딴 팀 갈래, 이러면 사실 끝나는 거였어요. 그럼 그냥 그 보상금 다 주고 그냥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나겔스만 감독도 어린 시절부터 바이에른 뮌헨 팬이었기 때문에, 또 본인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좀 다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이제 동의를 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물론 뭐
그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나겔스만 감독이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그 다른 팀에 갈 경우엔 이렇게 이제 보상금을 넣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겔스만 감독도 그럴 때 돈을 못 버니까 계속 월급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금도 나겔스만 감독이 월급을 받는 기간까지만 존재하는 것이지 뭐 네. 영구적인 노예 계약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보상금 관련한 이제 보도가 나온 게 바로 이제 빌트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뭐 가장 유명한 기자 중에 한 명인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가 이제 페오프 린너 기자 이 두 명과 함께 이제 셋이서 이제 이 기사를 작성을 한 건데요. 제목이 일단 그 바이에른은 나겔스만을 통해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상금 결국엔 나겔스만 감독이 아무리 2026년까지 네. 계약돼 있어서 월급을 받더라도 새로운 팀을 가지 않겠냐. 그러면 네. 바이에른 미네는 돈을 벌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소제목이 바이에른은 높은 이적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인 건데요. 일단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나겔스만은 금요일에 바이에른과 계약을 해지했다. 2021년 여름 바이에른은 나겔스만을 데려오기 위해 2천만 유로를 지불했다. 이거는 이제 그 라이프치히 쪽에 지불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겔스만과 올리버 칸 CEO 그리고 살리아미치치 단장의 장기 프로젝트는 한 개의 분데스리가 우승과 두 개의 독일 슈퍼컵 우승을 거둔 채 단 2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예, 이거 좀 웃기죠. 예, 2년, 2시즌이 채 되지 않는데 3개 트로피인데, 예, 경질입니다. 어찌됐거나 이 투자금에 비해 솔직히 이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왜냐면 이적료를 들인 감독인데 우승 하나면 사실 그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뭐 사실 분데스리가 우승이 아주 큰 대단히 어려운 미션이라고 또 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시즌 종료까지 3개의 우승 트로피가 더 남아있는데. 실제로 아니 올 시즌에 트래블이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경질했기 때문에 이건 나겔스만이 실패했다라고 몰고 가기에는 예. 조금 이제 애매하지만 어찌됐거나 결론적으로는 내보냈으니까 예. 바이에른의 운영 실패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소 제목이 뭐냐면요. 바이에른이 여전히 나겔스만과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갑작스러운 사임 이후 영국 매체 가디언에선 토트넘 부임 얘기가 나왔고 동시에 문도 데포르티보에선 레알 마드리드 관련 보도가 나왔다. 스페인 신문에 따르면 나겔스만은 안첼로티의 뒤를 이을 후보로 알려졌다. 안첼로티는 브라질과 논의 중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즌이 끝나기 전에 한 구단이 나겔스만 선임에 나선다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럴 경우 최대 2천만 유로 선의 보상금이 바이에른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상금이 어떤 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2021년에 바이에른은 라이프치히와 기본 위약금 1,500만 유로에 나겔스만 이적을 성사시켰다. 이는 그 5년에 걸쳐 그 적혀 있는 그 악에 이게 그 독일 그 주식 합자 회사를 의미하는 걸로 독일은 다 이제 주식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특정인이 이제 지분을 가져야 되죠. 못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다 표기되어 있는데 그 대차 대조표에 기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요. 예. 또한 라이프치히의 경우 각각 250만 유로의 가치가 있는 두 번의 친선 경기가 포함되어 있다. 바이에른과의 친선 경기. 예. 250만 유로를 그러면은 각각마다 칠 때마다 바이에른이 라이프치히 쪽한테 그걸 다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현재까지 이 두 경기는 아직 개최되지도 않았고 계획도 잡혀있지 않다. 만약 해당 친선전이 열리지 않는다면 바이에른은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500만 유로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럼 2천만 유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위에 그 2천만 유로라고 얘기를 한 건 거예요. 예. 이건 왜냐면 기본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인 거니까 바이에른이 기본으로 라이프치히한테 지급해줘야 되는 금액인데다가 또한 성과 관련 보너스로 500만 유로도 포함되어 있다. 나겔스만은 바이에른에서 더블이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 결과 라이프치히는 성과 보너스 역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게 그러니까 더블 그 분데스리가 포칼 아니면 분데스리가 챔피언스리그 뭐 아니면 포칼 챔피언스리그 이 두 개 대회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500만 유로를 주기로 한 건 거예요. 그 예. 계약 기간 이내에. 즉 그 바이에른이 라이프치히한테 최소 2천만 유로에서 최대 2,500만 유로까지 지불을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의 이제 보상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그 5년 계약을 체결했어요, 바이에른이. 그러면 1,500만 유로면은 기본적으로 연간 그러면 300만 유로의 금액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연도로 내가지고 이적료는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예.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900만 유로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두 번의 이제 경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잡혀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또 1,400만 유로가 기본적으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게스만한테 아직까지 잔존 가치가 남아 있는 거예요. 1,400만 유로가. 거기다가 옵션까지 하면 1,900만 유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000만 유로 얘기가 나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제 잔존 가치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기 전에는 이걸 다 내야 되지만 이제 시즌이 끝난 후에는 가격이 줄어들고 또 저 뭐 우승 보너스 이런 것들은 이제 달성될 경우인데 이미 또 경질이 됐기 때문에 여름에 또 확정할 때는 관계 없는 금액이고 저 뭐 친선 경기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투엘이 더블하거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이건 나게스만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500만 유로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근데 어쨌든 이건 바이에른 뮌헨이 지급을 라이프치히에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뭐 보상금에 끼워 넣을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보상금의 그 일부를 여름에 갈 경우에는 내는 것이고 시즌 중에 간다면 최대액을 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중요한 건 이제 나겔스만 감독을 토트넘이 지금 당장 선임하려면 최대 2천만 유로를 바이에른 뮌헨에 지급을 해야 된다. 한국 돈으로 약 280억 원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브라이튼의 데체르비 감독 위약금보다 더 큰 액수다 보니 애초에 이 액수를 몰랐을 때는 움직이려고 했으나 지금은 어려워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알려졌잖아요. 하필 또 타이밍이 재밌는 게 그 콘테 감독 해임 발표하면서 스텔리니 코치를 대행으로 발표한 그 시점에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그래도 토트넘 운영진이 나겔스만 감독과 접촉하면서 이런 정보를 알면서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즉 이 얘기는 토트넘이 나겔스만을 선임하려고 했으나 이 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발을 좀 빼게 됐다. 좀 물러서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1시간 뒤에 이게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소제목이 레알 마드리드 루머는 사실인가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기 해가지고 레알 마드리드는 2018년에 지단의 후계자를 찾고 있었다. 당시 호펜하임 감독이었던 나겔스만은 레알 마드리드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감독 부임을 거부했다. 이건 실제 그 나겔스만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내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게도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의 전화를 받았으나 그때 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차근차근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뭐 10년 뒤에도 여전히 어린 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서 라이프치히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던 건데 보통 레알 마드리드에서 오퍼를 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겔스만 같이 또 어린 감독이고 좀 야망이 있는 감독이 거절했다는 것은 내가 여기 갔다가 우리 잘못할 수 있다. 너무 빨리 맡았다가 내가 실패하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도 안 좋고 내 꿈에도 안 좋다라고 아주 실리적인 냉철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겔스만이 나중에는 레알 마드리드 감독도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더 크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 레알 마드리드가 두 번째 시도 끝에 나겔스만을 데려가거나 토트넘이 나겔스만 선임에 나선다면 바이에른은 해임된 감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토트넘이 가장 나겔스만 감독을 원하는 그 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안첼로티 감독을 시즌 중에 뭐 해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즌 후에 진행할 거고 토트넘은 당장 필요한데 이제 이 위약금을 낼 의사를 보자면은 그 의사는 결국 팀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가, 이 돈을 내고라도 데려가고 싶은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풋볼 인사이드에서 이제 익스클루시브로 기사를 하나 올린 거거든요. 피트 오르쿠 기자가 이제 올린 건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토트넘은 새 감독 선임에 있어서의 어떤 보상금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레비는 여전히 나겔스만의 큰 팬이고 나겔스만을 통해 클럽의 야망을 표시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사실 이 기사가 올라간 거는 데체르비는 포기했다. 토트넘이 이걸로 올린 건데 나겔스만도 위약금이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레비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완전히 접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레비 회장이 예전부터 나겔스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냐면 포체티노를 경질할 때 또 나겔스만과 접촉을 했었고 무리뉴를 경질할 때도 나겔스만과 접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포체티노 때는 이제 무리뉴가 딱 가능하니까 무리뉴 쪽으로 바로 간 거고 무리뉴 때는 나겔스만 감독이 바이에른으로 더 가까웠기 때문에 못 데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레비 회장은 언제든지 나겔스만 감독과 다시 좀 함께 해보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지금 당장 돈을 내야 되면은 이건 좀 어렵다. 다만 상황이 더 급해진다면 상황이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일단 이 문제 때문에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건데 다만 이 스텔리니 감독 대행으로 에버턴과의 있을 경기에서 정말 내용적으로나 결과적으로 완전히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통한 기대 수익을 잃게 되는 게
그 보상금 지급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되고 거기다 이제 토트넘은 16강이 기본적으로 목표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 4천만 유로 정도는 수익금을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예. 일단 상금만 2,500만 유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이제 뭐 관중 수익이라던가 이제 상품 판매라던가 이런 것까지 하면은 거의 4천만 유로급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데려오는 게 낫죠. 그렇죠. 그 팀의 가치도 그렇고 선수 영입 상황에서도 그렇고 챔피언스 리그 나가냐 못 나가냐가 솔직히 그 보상금 2천만 유로 지급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로 안 되겠다 싶으면 레비 회장이 아무리 짠돌이라도 사실 누구나한테 기회비용이랑 이해타산은 가거든요. 아 그래? 내더라도 데려오자. 이런 가능성이 아직 완전히 없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맨로 기자도 나겔스만도 고심하고 있고 토트넘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고 쓴 것 같아요. 왜냐? 끈은 쥐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나겔스만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영국의 더 타임즈 그리고 또 스카이 스포츠 같은 공신력 큰 매체들이 다시금 토트넘의 후임 감독 후보 리스트를 올렸는데 여기에 기존에 나왔던 이름도 있지만 새로운 이름도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번리의 뱅상 콩파니 원래 이름이 있긴 있었지만 최근에 그 유력한 리스트엔 없었는데 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콩파니는 현재 번리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높은 평가들을 받고 있죠. 물론 이 맨시티를 상대로 참패를 당했지만 그건 맨시티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이름이 역시 페예노르트의 떠오르는 제2의 테나로 불리는 아르네 슬로트 감독인데요. 예. 아르네 슬로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그 알크마르 감독으로 첫 이제 감독직을 시작을 했던 거죠. 뭐 그 전에 이제 캄부르라던가 이제 알크마르에서 코치직을 맡고 있다가 이제 2019-20 시즌에 알크마르 감독 맡으면서 그때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줘서 페예노르트 감독에 부임했고 지난 시즌 페예노르트가 UEFA 컨퍼런스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그 무리뉴 감독의 로마한테 패하면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었고 또 이제 리누스 미에스 그 어워즈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감독상이거든요. 리누스 미에스가 그 토탈 풋볼을 만들어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크루이프와 리누스 미에스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의 전성시대를 열었죠. 그리고 미에스가 사실상 현대 축구를 이끌어냈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역대 최고의 감독을 뽑을 때 퍼거슨이라던가 사키보다도 미에스가 항상 뽑히거든요. 왜냐하면은 현대 축구의 모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장 혁신적인 전술을 창조해낸 인물로 불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리누스 미에상을 수상한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요. 일단 뭐 코아드리안스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거스 히딩크 감독이 명예 한국인이에요. 예,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파날 감독 있고 뭐 그리고 또 이제 테나와 감독도 있고 지난 두 시즌이 또 테나와 감독이 2연패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2019-20 때는 그 코로나 때문에 시즌이 아예 여기는 LADBG에는 닫아버렸잖아요. 조기에. 그래서 그때 안 뽑은 거지. 사실상 그러면 3회 연속 그러면은 4회 수상으로 최다 수상을 할 뻔했죠. 테나와 감독이.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는 슬롯 감독이 이제 리누스 미에상을 수상을 한 거죠. 그것도 테나와 감독이 있었음에도 아약스가 우승을 했음에도. 그러니까 테나 감독 이후 떠오르는 또 네덜란드 혁신적인 지도자이고 또 뭐 약간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테나라고 불릴만 하고요. 근데 현재 그 페예노르트가 승점 61점으로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2위인 아약스와 승점 차가 6점으로 벌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 현재로서는 페예노르트의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 놀라운 게 원래 1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1위를 탈환한 거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이 팀이 거의 무패 행진을 엄청나게 이어오고 있는데 10월 27일 패배가 마지막 패배고요. 그것도 유로파 리그인 거고요. 그 이후에는 11월부터는 21경기 무패, 그것도 16승 5무 무패를 이어오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지난 그 샤흐타르하고의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에서 7대1 대승을 거두기도 했고요. 기록적인 대승을.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곧바로 이어진 주말 아약스 원정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의 이름이 갑자기 나온 것이 연속된 경기 결과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페예노르트가 뭐 지금 잘하고 있긴 했지만 많은 골을 넣으면서 또 큰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네덜란드 리그 우승 거의 뭐 유력하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순항하고 있고 또 네덜란드 컵 대회도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결과를 내고 있는 감독으로서 또 젊은 감독으로서 토트넘이 좀 노려볼 만한 감독으로 이제 급부상을 했다. 예, 근데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좀 상대 맞춤형 전술 아니면은 그 대회 특성상에 맞춘 건 전술을 구사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술 유연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네덜란드 감독답게 이제 그 삼각 대응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들, 그래서 패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포메이션을 선호하거든요. 일단 LADBG에서는 그래도 공격수를 한 명 더
더 추가하는 4-2-3-1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로파 리그는 아무래도 이제 토너먼트고 또 이제 강팀들하고의 붙는 경기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조금 더 이제 중원 숫자를 하나 더 보강하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 따라서 4-1-4-1이라던가 뭐 그런 다양한 포메이션들을 쓰긴 하죠. 예, 결국엔 유연한 감독이기 때문에 토트넘에 왔을 때도 그 기존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또 영입할 때도 본인에 맞춘 좀 네덜란드 출신 선수를 또 데려올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예. 테나 감독의 맨유를 굉장히 빠르게 바꿔놓은 것에 대한 또 기대감 속에 토트넘이 그 제2의 테나인 슬로트를 만약에 올 시즌을 대항 체제로 잘 네. 맞춘다면 여름에 데려올 수 있다. 다만 근데 지금 당장 데려오기에는 위약금 문제도 있을 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 감독은 어쨌건 폭백 신봉자거든요. 폭백 신봉자이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 선수단 자체가 백스리에 맞춰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에 발생하는 그런 뭐 만약에 당장 뭐 위약금을 주고 데려오더라도 혼선은 조금 있을 위험성은 있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모림이라던가 아니면은 나게스만도 백스리를 굉장히 많이 쓰던 그렇죠. 감독이거든요. 예. 호펜하임 시절에도 그랬고 라이프치히에서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독들이 당장은 더 나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결국 정리해드리면 지금 대행 체제가 위기다, 비상이다 싶으면 슬로트 감독은 다시 배제가 되면서 뭐 나게스만을 향해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아모린 감독이라든지 혹은 뭐 다시 포체티노 감독을 접촉하든지 지금 올 수 있는 감독적으로 선회가 되고 아니다, 그냥 지금 대행 체제로 챔스 진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이 끝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시즌 종료 후에 슬로트 감독 역시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남을 수 있다. 프로젝트형 감독으로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사실 포체티노도 이제는 나이가 조금 들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형 감독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예. 있고. 그래서 최근에 리스트엔 좀 이름이 좀 빠졌어요. 예. 반면 이제 뭐 나게스만, 슬로트 이런 사람들 이제 젊고 또 이제 팀의 혁신을 조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면 아모림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이제 프로젝트형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거 사실 토트넘도 테나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슬로트라는 사람이 딱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질만 해요. 저는 그리고 콤파니도 최근에 그러니까 갑자기 부각이 조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형 감독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젊은 감독 그리고 또 아예 틀을 바꿔갈 수 있는 감독. 네,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리스트를 보면 거의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갑자기 일본 여행을 간 것은 내가 결국에는 토트넘 쪽에 구체적인 공식 제안을 받지 못해서 마음을 비우기 위해 갔다 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지금 토트넘의 방향성은 나겔스만이 조금 어려워지자 아예 시즌 후에 선임할 감독들의 리스트를 새로 추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축구가 하는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에버튼전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나겔스만 감독의 부임설이 또 재점화될 수 있을지 새롭게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